네, 두 개의 펀드죠. 라임과 옵티머스. 이 두 개의 펀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펀드의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거 권력형 게이트 아니냐. 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두 명의 변호사를 연결을 해서 짧고 굵은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태현 변호사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조상호 변호사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먼저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걸 권력형 게이트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성격 규정이 좀 궁금한데요.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형 게이트 냄새가 나긴 나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네.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보면은 무슨 뭐 청와대 관계자, 뭐 언론계 관계자, 무슨 민주당 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자기들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이 있어요.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그냥 그 내부자들이 허장성색격으로 만든 거 아니냐, 우리 뒤엔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하려고 뭐 그렇게 쓴 거 아니냐라는 뭐 주장도 있긴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야 봐 우리 고문들이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 뒤를 봐준 사람 이런 사람들 있으니까 니들 우리한테 조심해 이렇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펀드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회의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야 근데 이러이런 사람들이 펀드의 수익자로 돼 있고 애초에 펀드 설정부터 운영까지 관련돼 있으니까 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보려고 만든 문건이거든요. 예. 그거를 허장성색격으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물론 뭐 수사는 지금 해봐야 알겠지만 그 문건이 어디 제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 문건을 검찰이 압수해서 가져간 거라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권력형 베이트로 번질 가능성 그건 농후하죠.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조상우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문건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제출한 사람이 그 윤모 변호사라고 그 이제 이사 그 옵티머스 이사죠. 네. 근데 그 이사입니다. 근데 그 본인 신분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검찰에서 일부러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 같은 뉘앙스가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를 뒤를 봐주는 사람이 누구고 막 근데 다 이니셜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용을 보면 그냥 검찰에 의도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건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현역 정치인이 아니면 현역 여당 인사가 관여했는지 또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과연 정말 진정성이 있는 문건인가? 네. 누구보다 변호사라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특히 이런 펀드 관련 일을 오래 했던 변호사라면 더더군다나 이와 관련된 그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가 생각한 것들이 있을 텐데 예. 굉장히 그 내용에 보면 구체성은 떨어지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의 어떤 인맥을 되게 과장하는 듯한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아까 뭐 김태균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풍긴다. 그러니까 풍기기만 할 뿐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고요. 알겠습니다. 권력형 비리가 만약에 단정되려면 적어도 어떤 실명의 구체적인 인사가 네. 여기에 관여했다라는 데 대한 구체적인 최소한 진술이나 관련 문건이나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팩트 하나만 바로 잡으면은 문건의 버전이 두 개예요. 물론 뭐 저도 당연히 그 문건 본 건 아닐 거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버전 두 개인데 하나는 옵티머스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입수해 가져간 거거든요. 거기에는 7명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네. 뭐 김태현, 조상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상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윤모 변호사가 만들었던 거는 그 검찰이 가져갔던 옵티머스 내부에서 가져갔던 문건을 조금 축약했다는 거예요. 요약을 하고 거기는 이니셜로 처리된 건 맞아요. 윤모 변호사가 자기 진술서랑 같이 검찰에 제출했던 거.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검찰이 옵티머스에서 가져간 거에는 실명도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내용 좀 더 풍부하고. 네. 그러니까 버전을 두 개인 거죠. 팩트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조상우 변호사님 지금 김태현 변호사께서 팩트 체킹을 해주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실제로 일단 중앙지검의 공식적인 입장이 그 실명으로 거론됐던 여당이나 그다음에 그 정부의 유력 인사들은 없다,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은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압수수색 문건에서 그런 실명 그것도 정부 유력 정치인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지검이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보를 하면서 아예 언급을 안 할지언정 거짓말로
공보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자연스럽게 옵티머스 이야기부터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러면 좀 확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게 좀 그 토론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건을 지금 직접 보면서 하는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문건에 실명이 거론돼 있지 않고 금감원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가짜 문서였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고 또 검찰은 일부 실명이 기재됐을 뿐 청와대나 정계 인사 이름은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런 설명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이제 보면 실명 처리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문건 당연히 본 거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건데 네. 언론 보도 보면 뭐 20명 정도 나오고 그 중에서 뭐 청와대, 민주당 관계자, 뭐 한 여권 쪽이라 이제 거론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 한 4-5명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펀드 수익자로 설정이 돼 있고 처음부터 펀드의 설정과 운영 뭐 여기에 개입이 돼 있다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도 야 이건 권력적 게이트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거고 뭐 야당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취합하시는 정부에는 아무래도 야당이나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법무부 장관하고 중앙지검의 어떤 발언도 조금 뉘앙스는 다르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전혀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조성호 변호사님하고 괴를 같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일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청와대 관계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보면 뭔가 법무부 장관하고 중앙지검의 공식 발표도 좀 차이가 있는 걸 보면 이게 검찰에서 지금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과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지가 있는 건지 라는 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검사라면 이 옵티머스라는 이 펀드 자체는 애초에 설정부터 운영부터 금융 사기성의 냄새가 무럭무럭 나가는 것이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좀 이따 따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격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엔 조상호 변호사님 좀 그 말씀해 주시죠. 네, 아니 어찌됐든 그 정부 그러니까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네. 청와대나 여당 관계자는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형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려면 실제로 권력을 가진 쪽에서 그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을 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네. 어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문건에 등장하는 실제 실명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직 진술로도 전혀 확인된 바가 없고요. 예. 그 관계자들의 진술로도. 예. 그렇게 되면 현 정부의 어떤 권력형 비리나 권력형 게이트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섣부르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잠깐만요. 자, 두 분. 네. 지금 옵티머스만 이야기를 했는데 라임 관련해서 좀 그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요. 김태현 변호사님. 라임 같은 경우도 이게 권력형 게이트의 성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모든 펀드 사기 사건에는요. 예. 대부분 어떤 권력의 뒷배를 좀 타고 하려는 그 펀드 금융 사기범들의 어떤 그런 본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은 내재적으로 존재는 해요. 다만 네.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 어떤 불법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예. 그 이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의 차이지 내재는 하고 있다고요. 예. 근데 라임도 내재는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물론 근데 지금 이제 김봉현 회장 입에서 뭐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전달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모 대표한테 줬다라는 진술까지 나온 거라고요. 예. 물론 이모 대표 부인하고 강기전 전 수석도 안 받았다고 좀 부인하고 있죠.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한테까지 돈이 일부는 전달된 건 맞는 거고 네. 이 전 대표가 강기정 전 수석을 만나러 청와대 들어간 것까지 맞는 거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강기정 전 수석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이 전 대표 가운데서 배달 사고를 냈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네. 근데 설사 강기정 수석이 안 받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안 받았다고 가정하라고 말씀드려도 김봉현 전 회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 로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다가 지금 일을 하고 다녔다는 거는 나와 있는 거 같잖아요. 그게 이제 배달 사고로 실패한 로비든 성공한 로비든 변론을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보면 라임 같은 경우에도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 물론 조상호 변호사 말씀대로 지금 뭐 검찰이 모든 걸 다 밝히는 게 아니고 네. 예전처럼 무슨 뭐 이게 수사 브리핑을 하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나 언론의 입장에서 취재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네.
이것도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 현재로서는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조상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방금 전에 이제 또 이제 라임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라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진술이 나온 건 김봉현 씨가 증언으로 그러니까 이모 대표한테 이제 그 돈을 건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강기정 전 수석에게 전달해 달라고 건넸다는 건데 이강세 그 전 대표는 또 자기는 받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받았던 거죠. 네,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뭐 기자 진행비로 받았다는 거 외에는 네. 이거 그렇게 그 5천만 원이란 거액을 받은 적도 없고 실제로 전달한 바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강기정 전 수석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게 자기랑 실제로 대면한 사람은 돈을 안 줬다는데 그 다른 사람이 자꾸 이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돈을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강수 전 대표가 돈을 받았다고 이제 그게 이제 공소시효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간에 돈을 전달한 사람이 또 이제 실제로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면 이제 예. 그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할 텐데 자기가 건넨 바가 없다고 얘기해서 거기서 막히는 상황이면 예.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게 되면 예.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실제로 받고 예를 들면 어떠한 경위로 나는 도저히 그때 뭐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아니 건넨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넘어갈 수 없는 이제 아직까지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이 사람의 어떤 추측성 발언으로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거거든요, 혐의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많이 나간 얘기라고. 두 분께 그러면 라임 관련해서 그 질문 하나만 공통 질문 드리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아무튼 이야기를 하면 현금으로 5천만 원이 전달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모 전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그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청와대를 무사 통과해서 강기정 당시 수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그 부분은 아직 밝혀진 건 아닌 거죠. 그건 예. 이제 뭐 수사로 밝혀내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모 대표가 강기정 전 수석한테 돈을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두 네. 사람 다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만 김봉현 회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전 대표한테 돈을 준 건 나온 거죠. 뭐 액수의 차이는 좀 있다 하더라도 예. 언론 보도 보면 뭐 호텔 CCTV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네. 쇼핑백을 전달해 주는 거. 그리고 돈이 간 건 맞는데 물론 뭐 이 전 대표랑 강기정 김봉현 씨 회장 사이에 액수 그다음에 용도는 좀 차이는 있긴 있는 거고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상호 변호사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CCTV가 등장하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진술도 좀 다른 게 이제 쇼핑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건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지봉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CCTV로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어떤 물건을 전달했는지 어찌됐든 보통은 전달자가 이제 실제로 돈이 최종적으로 기속되는 사람한테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수사를 갖다 방향을 잡고 그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애초부터 뭐 이광수 전 대표의 말이 일단은 나와야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되는데 뭐 그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중간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쪽으로 건네도록 명목을 했다. 실제로 그 진술도 되게 불투명해요. 으로 건너갈 걸로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더 이상 여기서 뭐 우리한테 이제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 혹시 검찰 수사가 이게 그 정권 관련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단정적으로 눈치 보기를 한다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 야당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거 눈치 보기 하는 거 아니야라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 맞죠. 그걸 자초한 거는 검찰인 거고.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라임보다는 옵티머스 건이 전 더 개인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예. 규모는 라임이 더 큰데 애초에 펀드 설정하고 운영하는데 사기성이라든지 뭐 어쨌든 지금 뭐 의혹이긴 하지만 문건 나와 있는 것도 옵티머스 쪽이 좀 더 크다고 보는데 네.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남부가 원래 이제 증권범죄 합수단 때부터 이제 금융사건에 대해서는 좀 특화되어 있는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되긴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남부에서 계속 이걸 하게 하려고 했다고요, 옵티머스를. 네. 근데 이제 언론 보도 보면 이성은 중앙지검장에 중앙에서 할게요가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특수부가 아니라 조사부에 배당을 해요. 조사부라는 거는 사실은
고소고발 사건 하는 거지 옵티머스 같은 금융사건 전담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금조부 또는 특수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다가 수사가 이게 지금 계속 지지부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옵티머스 같은 거는 아마 설정부터 이건 금융 사기 냄새가 나요. 이 부분은 아마 조성호 변호사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과연 얘네들이 뭘 믿고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 펀드의 실제 수익자는 누구여서 누구한테 돈을 가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꾸몄는지는 정상적인 어떤 특수수사 경험 있는 검사라면 당연히 의심하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어가지고 수사를 확대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뭐 수사를 큰 그림을 이미 짜놓고 목표를 짜놓고 누구를 잡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특수수사는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면 나온 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사를 진행했느냐라는 걸 보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더군다나 이거 옵티머스 수사에 관한 내용 같은 거 총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고 지금 일부 언론 보도 보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총장 요새 최근에 언론 보고 알아서 철저 조사 지시했다고. 네. 이렇게 되면 이성영 중앙지검이 이끄는 이 수사 결과 뭐가 나오든지 간에 계속 의구심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알겠습니다. 자충은 검찰이 한 거 아니겠어요? 자, 조성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뭐 어떤 정권의 이해와 결부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통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아까도 뭐 김태민 의사님 다 지적하셨지만 이른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게 이제 그런 수사의 뭐 길을 꺾기 위한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저기 수사팀들을 적절하게 이제 증언하는 그 요청들을 묵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과거 이제 2013년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른바 두 개의 합수단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그 자원비리 합동수사단, 그다음에 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만듭니다. 네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직제에 없는 그 수사단이에요. 그리고 기존에도 워낙 특수수사가 과잉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예. 이제 특수수사를 가급적이면 정리하고 정상적인 수사 절차,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타겟 삼아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방식의 수사를 좀 지향하자는 이게 우리 정부의 검찰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수부도 축소하고 하는 마당에 비직제 어떤 수사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개의 수사단을 없앤 거지. 네. 이게 이 사건 수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대로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는 그 발생 보고하고 뭐 이제 뭐 수리 보고 그다음에 처분 보고 뭐 이걸 하게 되는데 실제로 문건에서 정부와 여당의 인사가 발견됐다면 사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고위 직책의 인사가 발견이 된다면 당연히 보고해야죠. 발생 보고를 해야 되지만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고가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다는 게 지금 중앙지검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보고할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저 신빙성을 아직 확신할 수도 없고 실제 실명 인사로 거론된 사람들이 정부 여당 유력 인사도 아니라면 그게 왜 총장 보고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서민 피해를 발생시키기 굉장히 죄질이 나쁜 네네. 금융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되면 국민적으로 계속해서 의혹이 파생되고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네네.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수사단을 확대해가지고 좀 집중 수사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한 1분 정도 반론 펼 수 있습니다. 증권범죄 합수단 같은 경우에 애초에 폐지할 때 옵티머스를 염두에 두고 폐지했냐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당시에는 라임 얘기는 좀 나왔지만 폐지할 때 옵티머스의 옵자도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다만 이 증권범죄 합수단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면서도 뭐 증권범죄 합수단 딱 찍은 건 아니지만 이거 증권 금융범죄 같은 건 서민들 피해를 가중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지시하신 적이 있거든요. 문재인 네. 대통령도. 그런데 이제 당시에 형사부 강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폐지할 때 목표가 뭐였냐면 일반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대표적인 범죄가 뭐 공무원 뇌물 재벌 사건 이게 아니라 딱 주가 조작이나 금융범죄입니다. 네. 이거 증권범죄 합수단 처음에 폐지할 때부터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라는 비판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이후에 옵티머스 라임 수사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증권범죄합수사 폐지할 때 이거를 무마하려고 폐지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 못해요. 그건 저도 공감해요. 다만 예. 어찌됐든 간에 추미애 장관의 이 검찰 직제 개편이 뭔가 본인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실패를 했다라는 건 자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범죄합수사 이거 폐지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러니 누가 수사해도 결과 보면 야 이거 뭐야 이래서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라는 비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께 마지막으로 짧게 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특검 내지 특별수사단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발동될 수 있는 거는 좀 별로는 하더라도 네네. 지금의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이건 신뢰할 수는 없기는 쉽지 않죠. 자, 조상우 변호사님 이것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발언 해주시죠. 예. 만약에 특검이나 특별수사단이 필요하려면 지금 검찰이나 지금 권력이 이 사건 수사에 어느 정도 개입돼 있기 때문에 공적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여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수사 결과에서 아무것도 아니 그 단서조차 지금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의혹만 잔뜩 부풀리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근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 관련자들 진술조차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나 특별수사단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를 한다? 굉장히 불필요하고 또 아무런 의미 없는 이제 수사의 반복으로만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 우리가 특별수사 내지는 특검을 특히 얘기할 때는 예. 정권의 어떤 핵심이라든가 정권 관련자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이라도 최소한.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데 왜 지금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만약에 지금 과정에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를 내놓는데 예. 그 내놓는 결과에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되는 의혹이 있거나 네. 그리고 그런 의혹에 현재 어떤 권력에 어떤 비호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들이 드러나면 그때는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검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분 마무리 발언까지 들으면서 오늘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상호, 김태현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